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여기 에서교에 딱 들어서면서 제가 아침부터 왔거든요.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고 싶어서 아침부터 왔는데요. 딱 아침에 제가 딱 오자마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딱 왔는데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언제 왔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언니들 따라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때 여기 그런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같이 언니들 따라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고 그때도 여기서 제가 아마 울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뭐 그런 북한에서 이제 살아왔던 과정과 그리고 또 저의 탈북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이렇게 평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여기 선배가 다녀갔더라고요. 아마 그 언니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이렇게 좀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기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받았던 세뇌가 너무 컸고, 그리고 평양이다 보니까 정말 충성심이 남들보다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탈북이 지능순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능순이다 하면은 제가 보니까 국경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바깥 세상을 좀 많이 접하고, 좀 동경을 하다 보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들보다 국경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지능순이지 않나. 네, 저도 정말 그 세뇌 속에서 정말 한국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던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대대로 저희 집안의 충성심이 정말 높았어요. 충성심이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아빠는 정말 말할 것도 없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눈을 떠보니까 그냥 일단 토대가 좋은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보니까 저희 친할아버지는 김일성이 그 전화 접견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 되게 대단한 분이라서 그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거기가 모란봉 구역이라는 군산관리국이었어요.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할아버지 사진이 딱 걸려 있었고, 되게 자랑스러웠죠. 김일성이 만난 것만 해도 뭐 전화를 받았다 이런 것만 해도 북한에서는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이었기 때문에 눈 떠보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김정일이 그 비행기 그 1호 조종사였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거 지금 처음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김종일이가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김종일이랑 비행기 앞에서 단둘이 사진을 항상 찍었었고 저희 작은 할머니는 그 김정일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음식을 담당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한국에 와서 김정일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탔다라는 말이 되게 좀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가면 할아버지 집에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비행기를 못 탄다 이거를 상상도 못 했었죠. 그래서 그런 집에서 제가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집이 되게 좋았어요. 좋은 집에 저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쭉 하던 과정에서 저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는 물려받은 게 집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 공급이라는 것도 다 끊기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간신히 할아버지 그 직업 덕분에 그 자리 덕분에 그래도 이제 직업을 좀 온전하게 구해서 직장을 출퇴근하고 하셨지만 집에는 늘 쌀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했어요. 평양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좀 배불리 고기를 좀 많이 먹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고기를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저희 집이 안 되더라고요. 공급이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저는 평양이다 하면은 그래도 공급이 많지 않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공급이 거의 쌀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끊겨가지고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는데 꿈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꿈이 그런 예술 부분에 가서 그런 이제 김종일이 앞에서 그 노래하고 막 모란봉악단 이런 데에 서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북한에서 성공한다 하면은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제일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부모님을 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금성학원을 가려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딱 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만경대 구역이었어요. 근데 되게 좀 매진 곳이거든요. 만경대 구역이.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은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거기는 다 끊겨서 되게 잘 안 다녔어요. 평양에서는. 평양에서 그래도 뭐 그런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금성학원이 있는 지역이 대중교통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혼자 이렇게 거기 학원에 시험을 보겠다고 막 이렇게 가방에다가 막 도시락 싸서 시험 보러 혼자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몇 번 이렇게 드나들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못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빨리 했어요. 11살 때. 왜냐하면 딱 그 11살 때 제가 시험 혼자 보면서 다니는데 엄마가 저한테 우리 집에는 너같이 그렇게 예술을 할 수가 없다고 돈도 없거니와 너를 뒷바라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대로 우리 집에는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너같이 이렇게 이상하게 예술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너가 아무리 100%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고 했죠. 근데 거기 금성학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뭐 쭉쭉 빵빵 그냥 키 크고 이거는 떠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출퇴근을 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대중교통이 없는데 그렇게 어리고 거긴 유치원 반부터 있거든요. 어떻게 다닐까 하고 딱 보니까 유치원 반에 다니는 아이들이 벤츠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막 미국 달러 뭐 나쁘다, 뭐 미국이 나쁘다, 남조선이 뭐 괴뢰다 이렇게 북한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김정일이 때부터 보면은 뭐 벤츠도 타고 뭐 김정은이는 애플도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 다니는 애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딱 그냥 판단이 서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아이들이랑 어울릴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꿈을 포기를 합니다. 꿈을 포기를 하고 일반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늘 그 옷가라는 것에 제가 뽑혀 다니더라고요. 그 옷가라고 하면은 북한에서 기쁨조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의 기쁨조로 제가 계속 어릴 때부터 뽑혀요. 근데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는데 계속 뽑혀요. 그렇게 뽑히면서 제가 키는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다니고 막 그랬는데, 북한에서 제가, 그 집에 항상 있으면은 늘 무서웠어요. 항상 무서웠던 게 그 평양에는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고 하면은 그런 갑자기 보위원이 들어와서 외부인 들여놨다는 걸로 되게 검열을 하거나 정기 검열 들어오고 북한에서 숙박 검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평양에는 숙박 검열이 막 수시로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심장이 막 쪼그라들고 막 무서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무섭고 어린 나이에 항상 쫄아있고 막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늘을 보고 하늘님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뭐 교회나 뭐 하나님 몰랐고 그냥 하늘에다가 그냥 빌었어요. 그냥 저희 집 오늘 아무 일 있지 않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막 그랬고 뭐 평양에서는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 북한에 보면은 그 만경대 구역에 칠걸 교회라는 게 있었고 봉수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저는 궁금했어요. 저 교회들은 왜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역사적인 건물인가? 그래서 버전을 하는가 싶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의 그 5장의 68절인가 8조인가 거기 보니까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 데가 있더라고요.
북한에도 헌법이 존재한다는 거에도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그 헌법 내용 그 문구를 봤을 때 되게 놀랍더라고요. 아, 북한에 이렇게 자유가 있지만 억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평양에는 좀 미신을 그 점쟁이 미신을 많이 믿거나 좀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캄보디아로 나갔거든요. 그때 거기서 일하던 사장도 불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불교가 가지고 있다 해도 북한에서는 걸리게 되면은 뭐 처형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유가 없었고 억압을 항상 받았죠. 그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제가 좀 어느 날 뭐 옷가도 뽑혀 다니고 그리고 또 뭐 다양하게 그 북한에 무슨 뭐 육가요, 무력부 옷가요, 뭐 다양한 옷가가 진짜 많았어요. 거기를 진짜 다 뽑혀서 다녔거든요. 다니다가 어느덧 제가 17살이 됐어요. 17살이 되니까 너도 나도 대학 간다 하고 북한은 17살이 성인이 되니까 그때 이제 시민증을 가지거든요.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학 준비를 저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계속 저는 뭐 옷가 쪽으로 뽑히거나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뽑혀 다니고 그리고 또 거기 뽑히게 되면은 또 신체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최종에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뭐 신체 검사 하게 되면은 정말 저도 모르게 막 끌려가서 막 산부인과 검사라는 것도 난생 처음 해보고 그때는 그냥 강제로 그냥 시켰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은 뭔가 반동분자로 몰아가고 부모님에게 피해가 갈까봐 늘 그게 어린 나이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마음이 진짜 막 컸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처벌이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끌려다녔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저희 집은 살림이 이제 점점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물려준 집밖에 없었어요. 집밖에 없는데 그 집을 저에게 고기를 좀 먹이겠다고 저희 아빠가 그 집을 팔아서 북한은 그 집이 북한 국가의 소유이긴 하지만 그런 입사증이 다 암암리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 집에 살던 거를 돈 좀 받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요. 작은 집에 이사 가서 그걸로 또 아빠가 또 고기도 좀 사주고 이러다가 또 몇 년이 흐르면은 그 돈을 다 쓰면은 또 돈이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요. 반지하러 갔어요. 그다음에 반지하러 가서 또 이렇게 그 밑돈을 좀 받고 그 돈으로 또 고기도 좀 사주고 그냥 그 고등학생인데도 그냥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 옷은 좀 입어야죠. 옷도 입어야 되니까 아빠가 그걸로 또 돈 뭐 옷도 사주고 그러다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팔아야죠. 그래서 그 반지하에 살던 거를 반지하 또 팔고 땅집으로 가요. 한국에 오니까 땅집이 뭐 비싸더라고요. 뭐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라고 뭐 좀 비싸서 살 수 없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땅집이 되게 쌌어요. 작기도 하고 벌레도 많고 정말 콧구멍 같은 방에 아빠, 엄마, 그리고 저, 그리고 또 다른 뭐 가족들도 있었어요. 거의 그 콧구멍 같은 방 안에 한 7명이 살았어요. 7명이 함께 살고 그런 환경에서 제가 성장을 하니까 도저히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고 부모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나를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고 어린 마음에 정말 효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계속 커갔어요. 그래서 저는 옷가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옷가에 가게 되면은 제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옷가에 가게 되면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때 평양시에 소문이 돌았던 게 옷가에 뽑혀서 가면은 그 예쁜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전사증이 날아온대요. 아이들이 죽었는데 계속 전사했다고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북한을 조국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쳐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라는 그런 전사증이 날아온다는 게 평양시에 쫙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소문들이 막 도니까 겁이 나는 거죠.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래서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내가 가게 되면은 부모님이 불행해질 거는 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빨리 돈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돈 벌고 싶어서 딱 사회에 딱 나갔을 때 용화대학에 뽑혀요. 배우 하자고 저를 딱 또 선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배우를 해야 되나? 나를 뽑아 가겠다고 하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예전에는 제가 11살 때 금성학원 가려고 했을 때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했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준비를 해볼까?
대학 가려면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박자가 맞아야 갈 수 있거든요. 뭐 능력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좀 세 박자를 싹 다 준비를 해서 가보자. 제대로 좀 가보자. 해서 배우를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배우들은 제일 불쌍해요. 그 북한에서는 배우들이 그 영화를 한번 찍을 때 자기가 다 돈 내면서 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저는 항상 그 한국의 드라마를 그 북한에서 어릴 때 봤거든요. 천국의 계단이랑 꽃보다 남자 볼 때마다, 예, 그 이민아 오빠도 참 잘생겼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 심지어 F4 그룹도 있었어요. 네, 그 드라마를 보고 또 그 영향이 학교에 쫙 다 퍼져가지고, 내 학교에, 너희 학교의 F4 그룹은 누구야?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막 학교에 막 그룹 지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 F4가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F4가 돼가지고 똑같이 한국 드라마를 똑같이 남자들 헌팅하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고, 이제 그걸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한국에 그 밥상에 올라가는 거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진짜 먹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밥상에 올라가는 게 다 가짜예요. 막 이렇게 영화 연출하는 거 보면은 막 결혼식 한다고 하면 싹 다 가짜 올라가요. 근데 심지어 진짜 결혼식 할 때도 싹 다 가짜가 올라가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제가 주인공이 돼서 뭐 주연을 하잖아요. 그 주연이 제작비를 대야 돼요. 제작비를 싹 다 내서 주연이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불행해. 이 부모님은 그렇게 집을 팔아서 한 4번을 집을 팔아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안 되겠다. 나는 그 배우 해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배우해서 뭐 하냐. 언제까지 배우를 먹고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고민을 했어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북한에 뭐 그런 남한의 한국의 뷰티가 살짝 넘어갔는지 그때 살짝 북한에서 한국의 그 눈성형, 코성형이 유행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거는 살짝 그 분장, 메이크업 이런 게 유행하면서 그 사람들은 쏠쏠하게 돈을 좀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쏠쏠하게 그런 거 좀 배워야 되겠다. 보니까 용화대학 그 뽑힌 데 보니까 분장과라고 있더라고요. 나는 기술을 배워서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겠다. 자, 그래 분장으로 가자 했어요. 딱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캄보디아에 1000대1로 합격이 됩니다. 네, 캄보디아 해사라고 있었는데 평양시에서 아이들이 막 그 예쁜 친구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에 어느 날 아빠의 권유를 받아요. 아빠가 너 거기 가게 되면 국제 무대에 서서 노래도 할 수 있고 너가 하고 싶었던 노래도 할 수 있었고 춤도 출 수 있었고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대학을 꼭 가야지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겠나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분장 그거 무조건 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다 백도 만들고 돈도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 그때 300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도 팔아서 뒷돈 줄 것까지 싹 다 마련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이 5년인데 5년 동안 다녀야 제가 그 분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늦둥이였어요. 중간에 이제 오빠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치료를 못 받고 먼저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늦둥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일할 동안 아빠 엄마는 그냥 확 늙으실 것 같고 지금도 힘들게 저를 핸드폰 팔아서 가는데 대학 다닐 때는 뒷바라지를 못 하시겠구나 하는 게 그때 또 판단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팔자가 여기서는 굴러먹었구나. 내가 그냥 여기서 뭘 하기에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빠의 제안을 딱 받아들이니까 그때 제가 그 소개받았던 사람이 한참 캄보디아에서 북한의 김태희로 유명했던 언니였어요. 백강숙이라고 북한의 김태희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그 언니의 소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딱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그 언니, 그 북한의 김태희 언니 아버님이 저를 또 막 꼬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또 저희 엄마가 옆에 앉아있다가 탁 찔러요. 딸이 얼마 받아요? 얼마쯤 있어요? 그걸 또 뭐 물어보냐고. 저희 엄마가 한 10,000달러? 그러니까 10,000달러가 그때 당시 한 1,300만 원? 네, 10,000달러? 하니까 그때 그 북한의 김태희 아버님이 에이 뭔 소리 하냐고. 그럼 저희 엄마가 그럼 얼만데요? 20,000달러? 에이 50,000달러? 그쯤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이 귀가 확 커지는 거예요. 확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저희 평양에서는 $10,000면은 집 좋은 집 샀거든요. 그때서 학교 다닐 때는 야, 저 친구 $10,000 집에 산대. 야, 저 친구 $10,000 집에 산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10,000 사고도 직업도 구하고 대학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겠다. 그때 기가 확 커집니다. 그래서 해외 식당을 나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해외 식당 뭐 당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라고 말은 포장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이 콧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 그래요. 근데 그거 싹 다 거짓말이고 진짜 돈 벌러 나가요 다. 그래서 그때 나는 돈 좀 많이 벌어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캄보디아 회사에 딱 면접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면접 보러 가니까 정말 평양시에 그렇게 예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정말 예쁘다. 정말 곱다. 야, 속으로 엄청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17살 졸업하고 가다 보니까 그 고등학생 치마에다가 그 북한의 그 편리아라는 신발을 입거든요. 그 국산제라 해서 북한 되게 그 한심한 그 고무로 만든 신발이 있는데 네, 그 고무 신발을 딱 신고 그리고 제가 뭐 화장이라는 거 해봤겠어요. 고등학생이니까 새까맣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화장들 어디서 받고 왔는지 그 북한에서 진짜 유명한 뭐 어디 그 남조선 드라마 보고 다 배우고 한 건지 다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막 그냥 얼굴에서 막 광이 막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갔는데 저는 혼자 왔어요. 엄마랑은 너가 뭐가 되겠냐 항상 이렇게 좀 뒤에서 막 그랬어요. 그게 좀 너무 저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엄마 아버지 막 그 좋은 차 다 끌고 와서 그 캄보디아를 나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엄청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됐다 생각을 하고 그때 막 10명씩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뭐 얼굴만 예쁘게 했어요. 그 테스트하는 그 사장이 여자 사장이었거든요. 그 사장 앞에서 막 아야 그 한국 춤을 추고 난리 났어요. 그 합격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와 나는 이게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막 정말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요 사장이 저한테 너는 뭐 준비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래를 조금 그냥 할 줄 안다 해가지고 제가 노래만 한 곡 살짝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노래하지 말고 너는 노래하지 말고 그냥 이제부터 그냥 무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해서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여사장이 저의 손을 딱 잡아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저 엄청 주눅이 들어 있었잖아요. 엄청 쪼그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딱 잡더니 자연미인이네 그러시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다는 말인지 안 좋다는 말인지 그냥 엄청 쪼그라들고 그 손 잡았던 게 왜 그렇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엄청 따뜻했어요. 그 막 주눅이 들어 엄마도 안 따라가고 혼자 왔는데 그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했던 게 그래도 이 사람 믿고 내가 캄보디아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좀 호강하다 오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환상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 크자가 들어가니까 캐나다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캐나다인가 생각도 했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도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아니 왜 오전에 오셨냐고 문자 못 보셨냐고 해서 제가 딱 보고 여기 철야가 뭔지 몰랐다. 예, 제가 설마 뭐 그 10시라고 하니까 오전 10시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문자를 못 보셨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목사님이 확 밉더라고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오전부터 불렀나? 근데 문자에 보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딱 철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봤죠. 네, 뭐 검색해보니까 철야가 또 밤에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때도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항상 그런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이제 그렇게 어렵게 그런 오디션을 보고 일단 키하고 그냥 그런 사장이 원하는 기준에 제가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합격이 됐고 한 그 캄보디아 나가려고 한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어요.
1년 반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검사를 하는 게 뭐 저희 뭐 토대가 어떻냐, 그리고 또 아빠 엄마가 이혼한 사람이 있냐,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대를 다 거쳐서 제가 1년 반 만에 어렵게 캄보디아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한테 손을 딱 잡고 엄마가 글썽글썽하고 아빠는 못 보시더라고요. 아빠가 저를 엄청 예뻐했거든요. 그냥 아빠가 그냥 나중에는 집 팔고도 그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뭘 하셨는지 알아요? 저희 아빠가 불법으로 의사를 하셨어요. 불법으로 의사 일을 하면서 저를 좀 그래도 고기라도 먹이겠다고. 그래서 저는 쌀밥도 먹고 아빠 덕분에 고기도 좀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소원이었어요. 나는 딱 나갈 때부터 목표가 아빠 엄마한테 집 하나 사드리겠다. 그렇게 집 팔고 했으니까 하나쯤 마련해 주자 생각하고 그때 엄마 손 딱 잡고 17살에 제가 뭘 알겠어요. 그때 18살이네요. 그때 손 딱 잡고 엄마 그냥 괜찮아. 그때 저희가 3년 계약했거든요. 3년 금방이야. 금방 딱 지나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딱 손잡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또 울음을 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날까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공항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너무 타고 싶었어요. 꿈에도 타고 싶었던 비행기였는데 어릴 때 놀이동산에 가니까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비행기는 되게 하늘에 딱 떠가지고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였는데 요거에 장점이 있었어요. 그 하늘에서 확 도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재미있잖아요. 거기에 총으로 쏘는 거 있었어요. 빵빵 빵빵. 앞에 딱 비행기를 쏘면은 그 비행기가 확 밑으로 내려가요. 신나더라고요. 어릴 때 그거 타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거류항공에 가서 비행기를 탔는데 엄청 덜렁덜렁하고 다시는 안 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귀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다시는 안 타고 싶은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해외가 아니더라고요. 가자마자 냄새도 나고 덥고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 나왔다. 내가 판단을 또 잘못했구나. 여기는 해외가 아니었어. 그래도 해외라고 하면 삐까번쩍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관광지 시엠랩이라는 곳에 가서 엄청 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막 파리의 거리라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다 걸어가고 막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3년을 기다리지?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진짜 엄마를 못 보는구나. 3년 동안. 매일 울었어요. 한 거의 6개월 동안 힘들더라고요. 막 언니들이 그냥 모사리하고 막 그리고 무용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막 그 성인이 된 18살인데 제가 그냥 막 맞으면서 무용을 배워요, 언니들에게. 그리고 막 북한은 그 장구춤이랑 뭐 이런 서도구가 항상 선에 있어요. 언니들이 이 서도구를 그냥 무용할 때 쓰라는데 동생들 때려요, 이걸로. 그냥 빡빡 때리고 공연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남조선 사람들 앞에서 실수했다고 그렇게 싸대기를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버텨야 됐어요. 막 저고리 입고 한복 입고 예쁘게 밖에서 이렇게 손님들과 대화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밤새고 연습하다가 서빙하러 또 내려가고 공연하고 막 하루에 남조선 한국 사람들이 그때 1,500명씩 들어오고 했어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 정신이 없는 데서 막 그 한국 오빠들이 그 갱상도 오빠들이 또 막 놀려요. 그 부산 사투리로 또 가시나요 하면서 또 재미있다고 또 저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뭐 재미있잖아요. 막 뭐라고 해요. 그때는 그래도 또 막 그 멘탈이 센 척 울지 않으려고 저한테 장난쳐도 절대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 독한 년이 왔다고 저를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무조건 참고 버틸 때다. 그리고 또 내가 선배가 돼봐라. 수박 한 개도 안 줄 것이다. 서비스가 없다 하면서 내가 여기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때 보니까 저는 그 북한의 김태희라고 했던 언니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 해서 보니까 북한의 부모님들은 속고 계시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사장의 말만 듣고 저희는 인편을 주고받는데 인편을 받을 때마다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편지를 1년 만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빠 편지를 보는데 언니들한테 매맞다가 편지를 딱 받았어요. 1년 만에. 그 무용으로 싸대기도 맞고 막 이러다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흘려가 뭐 너무 쏟아져서 글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딱 보자마자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글쎄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뭐 아버지 장군님께 뭐 그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고 선임들이 주는 팁은 절대 반납을 하고 막 이런 것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아빠의 서식은 하나도 없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형편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 편지를 받고 또 이제 밤새 울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서빙하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은 나에게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하고 딱 통장 저희는 막 사인했거든요. 아마 저번 주에도 와서 그 같이 일했던 그 수혜 언니가 또 말씀 나누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부책에다가 얼마 받았다 이렇게 사인만 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다 일하고 사인을 딱 하는데 2년 동안 제가 벌은 돈이 거기에 그 사인 딱 하는데 $2,000가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일했는데 $2,000 정도면은 그때 당시에 한 240만 원, 25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거기다 3년 계약했는데 1년이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는 그 $10,000 집을 사려고 했는데 못 사요. 집도 못 사고 대학도 못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제가 지점을 옮겨가요. 지점을 이제 관광지에서 시내로 옮겨가면서 그 시내에 가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돈을 $10,000라도 어떻게든 내가 모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매출을 1등을 했어요. 매출 매달 1등을 하니까 저한테 사장이 딱 부르더니 $300씩 보너스 주더라고요. 제가 한 달 월급이 그때 $137였거든요. 다른 친구들 다 $137 받는데 1등 했다고 보너스를 $300씩 주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월급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250만 원 모았는데 딱 4년 들어서서는 제가 1,300만 원인가 손에 그 장부책이 1,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사들이고 그 다음에 대학 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열심히 조금만 더 일을 하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던 과정에서 제가 그때 또 한국 손님이란 사랑에 빠져요. 예, 그 사랑에 빠지는데 그 손님이 얼마나 달달하고 따뜻한지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손도 못 잡아보고 막 애타는데 그냥 서로 1년 동안 그냥 눈만 봐도 그냥 사랑이 그냥 꿀단지가 그냥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애절하게 막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막 주고받고 뭐 어떻게든 막 아이 컨택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담당으로 서빙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식당에 자주 왔어요. 이제 손님으로 이제 자주 오시고 했는데 매일 점심 저녁으로 왔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으로 제가 아프다고 하면 죽소 가지고 오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달달하고 따뜻하고 하는데 그 또 뒤에 들어가면은 또 그 북한 식당의 삶은 또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막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견디냐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러다가 막 진짜 숙소에 올라가서는 살을 꼬집으면서 제가 막 절대 탈출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달달하고 매일 일기장을 써왔는데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어제는 너가 어찌고 저찌고 막 진짜 닭살이 뚝 그냥 너무 덥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이렇게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조선 오빠들은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닭살이 돋는구나. 북한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무뚝뚝한 아빠를 보다가 아빠가 그렇게 사랑을 주셨지만 아빠 앞에서 저는 다리를 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무뚝뚝한 아빠를 보다가 이 사람은 얼마나 달달한지 알고 보니까 이 달달한 사람이 갱상도래요. 네, 달달하잖아요, 경상도. 네, 그런 이제 사투리도 있고 이제 또 구수한 그런 사투리에 제가 또 홀딱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제 탈출하기로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늘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시작했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평양에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자, 너 이제 4년 동안 일했으니까 평양에 가. 내가 브로커 보내줄 테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탈출하는 거 어떠냐고. 그래서 좋다 하고 사장한테 막 사정을 해서 북한에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장이 일 잘하니까 절대 안 보내겠대요. 그래서 막 빌어요. 가게 보내달라고. 아빠 딱 한 번만 보고 싶다 하니까 사장이 일 잘하니까 2002년도에 북한 식당이 생겼는데 그때까지 휴가를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 그때 최초로 너 휴가 그럼 아빠 보는 걸로 그냥 아빠가 아파서 한번 다녀오는 걸로 구실을 만들어줄게. 갔다 와 하면서 왕복 비행기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북한에 가서 돈을 가지고 가요. 1,200만 원인가 가지고 가서 그때 이제 서원대로 부모님께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그때 딱 가니까 주변에서 너 이름으로 결혼 준비해야 된다고, 너 이름으로 막 입사증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막 그 아파트를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께 딱 드리고, 또 그때 엄마의 손을 잡고 내가 그 이제 조금만 있다가 오겠다고, 이제 요령이 생겨서 일 잘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 손잡고 딱 또 안심을 시키고 그때 이제 떠났어요. 떠나서 다시 캄보디아 갔죠. 갔는데 제가 부모님을 그렇게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하니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는 그래도 해외에서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리면 고통스러워요. 알아버리니까 제가 평양에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이미 그 평양의 생활이 만족스러워요. 본인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설득을 하지 못하고 다시 캄보디아 나가서 그때 다시 탈출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예전에는 제 주변에 3명이 감시를 했다면은 평양 다녀온다면은 한 6명이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남편이랑 나 이제 나가고 싶다 하고 한국 소주 3병을 딱 마시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겠다 해가지고 식당 정문에는 또 저를 지키고 또 있기 때문에 군인들도 있고 해서 제가 3층 지붕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많은 탈북민들이 오실 때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면도칼도 챙기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안 죽고 싶더라고요. 살아서 꼭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챙겼어요. 사진밖에. 그래서 그때 3층 지붕에서 딱 떨어지고 너무 간절했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고 이 사람을 따라서 한국까지 무사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3층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그때 또 하늘에 진짜 하늘에 있는 뭐 하늘님 뭐 보살님 다 끌어다가 빌었어요. 엄청 빌고 어떻게 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2층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엄청 높아요. 못 떨어지고 난간에 매달렸어요. 그때 이 한국 남편이 달려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서 차에 태워서 그때 라오스 통해서 가고 그다음에 태국 거쳐서 라오스에서도 이제 사기를 많이 당했고요. 그때 제가 라오스에서도 한국 가는 길을 몰랐고 한국 어떻게 또 교회 단체에도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해봤지만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포기도 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라도 좀 붙들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때는 좀 뭔가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잡을 게 너무 없어서 뭘 잡을까 하다가, 그때는 남편도 흔들렸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둘 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라오스에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먼저 아이를 가지자고 권유를 합니다. 아이 가져보자.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또 다른 생명이 있으면은 살아있을 이유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가지자 하고 아이를 가지고 태국에 가서 출산을 하고 또 숨어 살다가 그리고 그때 애가 6개월 돼서 한국에 어떻게 또 어렵게 난민 수용소 통해서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20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바로 남편의 고향인 대구로 갑니다. 대구로 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대구에 가보니까 저 혼자였고 남편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고 그때 저는 가족 문제도 있고 이제 방송에서는 다 얘기를 못했지만 대구라고 떠올리면은 정말 정착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좀 저한테는 뜻깊은 곳이기도 하지만 슬픈 일도 정말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혼자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고 정말 가족 문제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때도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저 주변에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대구 압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위에 불교가 있었어요. 불교 다녔어요. 그런데도 치유가 안 돼요. 불교 가니까 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얻은 말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불교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그때도 제가 좀 뭔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뭔가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때 이제 소식을 딱 들었는데 아빠가 심장마비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빠를 꼭 탈출시키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됐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를 딱 왔는데 그때 저를 전도해준 언니가 있어요. 김아라 언니라고. 그 언니를 따라서 저 언니 따라다니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저 교회 가고 싶어요.
하고 제가 딱 연락을 해서 언니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선에 끌려서 다니는데 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북한에서 세뇌받았던 그거랑 교회 가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일까? 너무 궁금한데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제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창피할 정도로. 야,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 나가고 뭐 무슨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언니들 따라서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저의 삶의 부분에서 교회라는 게 너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또 닥치는 게 있더라고요. 삶의 현실이라는 게 또 그 삶에 또 살아가는 데서 생계나 이런 것들 현실적인 부분들이 또 맞닥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계 유지도 또 해야 되고 나만에는 또 다른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마련해 가야 되는데 삶의 부분에 교회라는 게 많이 차지하는 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 같진 않다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좀 거리를 뒀었어요. 또 그러다가 도저히 또 우리가 또 힘들면 하나님 또 찾고 막 울부짖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 또 하나님 막 붙잡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매일 차에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매일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노래 찬양곡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데까지 정말 시간도 많이 걸렸고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그런 삶이랑 여기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말 또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도 멀어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늘 저의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궁금하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언니들에게 물어보고 언니 교회 다니면 돈 줘요? 언니 교회 다니면 밥 줘요?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그게 아니래요. 그냥 믿으라.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기 북한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 엄마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냥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 한 가지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 하나 내가 앞으로 천국 가서 부모님 만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맞닥뜨리더라도 주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공연을 가고 강의를 가고 그럴 때가 있다면은 나한테 규칙을 세워서 뭐 한 달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렇게 늘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조금씩 더 다가가고 또 기도 매일 하고 이런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고 지금의 남편과 똑돌 같은 아이랑 같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또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더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상 정말 또 이제 시간이 또 다가와서 여러분들과 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까지 진짜 막 이렇게 빨리 달려고 했는데요. 사실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걱정 없고 사는 걱정 없으니까 나 혼자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에 늘 한구석에는 막 그 죄책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슬퍼하다가도 내가 슬퍼하면 또 아버지랑 또 엄마랑 이런 모습 보면 안 좋아하겠지 또 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이거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과정들을 보내왔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또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진짜 2년 전의 모습이랑 너무 다르고 작년이랑 너무 다르다고 그리고 제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잘 못해요. 그 어디다가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봤자 제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저의 이런 힘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적어도 저의 입을 통해서 또 힘들어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무리로 그냥 이렇게 또 기도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처럼 믿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제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살아계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 멀리 북녘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그 독재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